영점 공간은 신들이 사는 곳. 미립자 차원의 우주를 양자물리학자들은 영점 공간, 영점장,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미립자들은 절대영도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아인슈타인 역시 절대영도에서도 진동에너지가 가득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를 독일어로 영점에너지라고 표현한 바 있다. 미립자들은 모든 정보, 지혜, 사랑,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 모르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그래서 물리학자인 나즐로 박사는 미립자들이 가득한 영점 공간을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라고 정의했다. 무한한 정보창고, 영혼의 공간, 신의 마음, 신의 공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요 종교들이 말하는 영생, 구원, 해탈 등을 얻을 수 있는 곳도 바로 이곳이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양자물리학의 아버지격인 막스 플랑크는 영점 공간은 적어도 우리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형체를 지닌 모든 것에 대한 설계도 혹은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내 키는 얼마나 클 것인지, 얼굴 형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 미래의 운명에 대한 정보 등이 이미 그려져 있다는 얘기다. 또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다 몇 세에 죽을 것인지도 몽땅 담겨져 있다. 집단적 정보가 영점 공간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은 1920년대 하버드 대학의 맥두걸 교수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그는 쥐들이 미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았다. 어미 쥐들은 무려 165번의 실패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헤매지 않고 미로를 완벽히 찾아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어미 쥐들이 새끼를 낳았고 새끼들이 자라 어미 쥐만큼 커졌다. 그 새끼 쥐들은 몇 번 만에 미로를 찾아갔을까? 아니, 이럴 수가. 120번 만에 미로를 찾아갔던 것이다. 새끼 쥐들이 성장해 이세 새끼를 또 낳았다. 그 새끼 쥐들은 더 빨라졌다. 몇 세대를 거치자 쥐들은 불과 20번의 시행착오만 거친 뒤 바로 미로를 찾아갔다.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새로 태어난 쥐들에게 미로를 찾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로지 스스로의 시행착오만으로 미로를 찾아가도록 했다. 그런데도 새끼 쥐들은 세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선조들보다 점점 더 빨리 미로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선조들이 터득한 미로 찾기 정보와 지혜가 영점 공간에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안 그럴까?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 니스벳 박사가 실험을 해보았다. 그는 학생들로 하여금 한 사람씩 비좁은 복도를 지나가도록 했다. 그런데 복도 중간에서 한 뚱뚱한 남자가 캐비넷 서랍을 열어놓고 뭔가를 하는 척 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비좁은 복도는 더욱 비좁아져 통과하기가 몹시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짜증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뚱뚱한 남자는 한술 더 떴다. 학생들이 그처럼 비좁아진 지점을 간신히 통과할 때마다 학생들이 심한 모욕감을 느끼도록 자극했다. 즉, 서랍을 느닷없이 꽝 닫고는 학생을 어깨로 툭 밀친 뒤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병신 새끼 꼴갑하고 있군. 이런 말을 들은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니스벳은 실험 전으로 학생들의 타액을 채취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측정해 보았다. 또 평소보다 소나귀에 얼마나 더 힘이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악수도 해보았다. 즉, 심한 모욕을 받은 뒤 얼마나 공격성을 띠게 되는지 살펴보는 실험이었다. 결과는 판이하게 갈렸다. 북부 출신 학생들은 별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남부 출신 학생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솔 수치가 훌쩍 뛰어올랐다. 소나귀에도 바짝 힘이 들어가 있었다. 더 건드리면 누구든 간에 박살내고 말겠다는 태세였다. 남부 학생들은 왜 하나같이 이런 공격성을 띠고 있을까? 그건 200년 전 그들의 선조들이 공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조들은 18세기의 남부에 정착한 카우보이들이었다.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후손들은 지금 북부의 미시간 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들은 카우보이를 본 적도 없다. 부모들도 카우보이가 아니었다. 대개 중산층인데다가 대도시에서 자라난 세대였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200년 전 카우보이 선조들의 공격성을 띠고 있을까? 니스벳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문화적 유산은 수세대가 지나도 지속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유전자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옛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양자물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영점 공간에 저장된 선조들의 문화적 정보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달되는 것으로 분석한다. 쥐들이 영점 공간에 저장된 집단 정보를 자자손손 물려받듯이 말이다. 내 영혼은 이 모든 걸 갖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른 채 살아가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다. 관찰자 효과 때문이다. 내 영혼은 내 육신 속에 들어있다고만 생각한다. 즉, 관찰자 효과에 따라 비좁은 내 육신이 내 능력의 한계가 된다. 또 하나는 내 영혼은 육신 밖에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바라보는 것이다. 즉, 관찰자 효과에 따라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다. 우리가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하는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실체를 깨닫기 전까지는 인생의 나고자였다. 어린 시절엔 바보로 낙인 찍혔다. 4살이 될 때까지도 말도 못했고 7살이 돼서야 비로소 겨우 그를 깨우쳤다. 9살이 돼서도 말이 어눌하고 너무 느렸다.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말더듬 증세까지 있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다른 아이들의 수업 능력을 따라가지 못했다. 참다 못한 교장이 부모를 불러 선언했다. 이 아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노동일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인슈타인을 자퇴시키고 당시 취준생이었던 자신의 남동생으로 하여금 아인슈타인을 개인과외를 시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아인슈타인은 검정고시를 거쳐 겨우 쥐리히의 전문 공과대학에 입학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쥐리히의 폴리테크닉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취직을 못해 백수 생활을 해야 했다. 생활비가 바닥나 자신의 전공과는 동떨어진 보험회사에 간신히 취직했으나 실적이 없어 거기서도 곧 해고당했다. 어린 시절 아들이 전응아가 아닌가 걱정했던 아버지도 내 아들은 인생의 나고자라고 한탄하며 돌연 세상을 떠났다. 당시 아인슈타인이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에는 그가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적혀 있다. 나는 지금 백수건 달로 가족들에게 부담만 되고 있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고 쓰여 있었다. 그를 절망의 벼랑 끝에서 구해준 건 또 다른 대학 친구였다. 친구가 그를 스위스 특허청 하급 직원으로 추천해 주었다.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그는 거기서 특허 관련 업무를 일찌감치 해치운 뒤 퇴근하여 어린 시절부터 꿈꿔오던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던 분야인 빛과 우주에 대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빛을 연구하면서 자연히 영혼의 실체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사고의 폭도 폭발적으로 넓어지기 시작하여 당연히 지식과 지혜가 축적되어 20세기 최고 과학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아인슈타인도 인생의 질곡의 시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어 신이 주신 자신만의 고유한 달란트를 발휘하여 인류의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개개인 영혼은 우리 육신 즉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영점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자 개개인이 명상과 기도와 간절한 바람을 통하여 우주파동과 개개인의 마음의 파동을 동조화시켜 우주의 현실을 가져와 펼쳐만 놓으면 각자 개개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